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 토론의 김유미입니다. 지난해 여름 우리나라는 54일이라는 역대 최장기 장마와 강수량 780mm 이상의 이상 기후를 겪었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올해도 마찬가지로 7월 기록적인 폭우를 경험하고 많은 피해와 손실을 입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해년마다 반복되는 여름철 이상 기후 변화와 폭우와 장마, 태풍 등 다양한 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서 네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김현희 광주지방기상청 사무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음은 윤진호 광주과학기술원 지구환경공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황철호 국제기후환경센터 책임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마지막으로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업국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이렇게 네 분과 함께 여름 기후 변화 재해 대비 방안에 대한 얘기를 좀 시작해 볼 텐데요. 뭐 다들 주변에서도 날씨가 정말 예전 같지 않다라는 얘기들 많이 듣고 계실 겁니다. 지난 3월 인도네시아 자바주 동부에서는 홍수로 2,000명 이상의 이재민이 나오기도 했고요. 또 산불을 겪었던 호주 뉴사우스 웨일스주에서도 4일간 1m 넘는 폭우가 내려서 4만여 명이 대피하는 뭐 해외 사례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해외나 국내의 이상 기후 현상 최근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면 좋겠는데요. 먼저 윤진호 교수께서 좀 시작을 해주시죠. 예, 지금 현재 미국 서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127년 만에 가장 더운 6월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부 몇 개 주 같은 경우에는 낮 최고 기온이 40도를 넘는 그리고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 물론 사막 지역이긴 하지만 데스밸리 같은 경우에는 54도를 넘는 기온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속적인 폭염 또 이렇게 덥다 보니까 가물다 보니까 산불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뭄으로 인한 피해, 인명 피해도 굉장히 많이 보고되고 있고요. 또 산불로 인한 많은 피해, 그리고 이게 단지 미국 서부 지역뿐만 아니라 캐나다 지역까지 확대돼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또한 미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쪽 같은 경우에는 모스크바가 역시 6월에 가장 더운 6월을 지나고 있고요. 네. 시베리아도 30도가 넘는 지역들이 나올 만큼 계속 폭염과 이런 이상 기후 피해를 입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가뭄, 폭염, 산불, 뭐 이게 이제 다 재해로 이렇게 피해를 고스란히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황철호 책임연구원께서도 뭐 덧붙여 주시죠. 네, 1850년 이후에 우리나라가 전 지구가 언제가 가장 더웠었느냐를 통계적으로 봤을 때요. 2015년에서 최근까지 상위에 랭크된 연도가 6번입니다. 그러니까 네. 1850년 이후에서 가장 더웠던 한 해가 저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인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발생되는 뭐 폭염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이런 거의 변화가 굉장히 많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데 뭐 작년에 예로 들어서 태풍이 되게 9월, 10월 그러니까 좀 늦은 기간에도 굉장히 이례적으로 발생했던 것도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허리케인이 같은 원래 뭐 여름, 가을 이후에 발생하지 않는데 큰 대형 태풍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도 뭐 극명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고요. 그리고 이런 기후 변화로 인해서 극명하게 뭐 우리나라에서 어떤 변화가 있다라는 거를 그냥 지표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생태계의 변화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데요. 네. 최근 10년 동안 지리산이라든지 설악산 같은 고산에 아주 높은 산에 침엽수가 약 30% 정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화 시기, 꽃이 피는 시기도 약 9.4일 정도가 빨라지고 있고요. 반대로 단풍이 피는 계절은 약 4.2일 정도로 뒤로 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극명하게 온도가 올라가고 있고 여기에서 발생되는 이상 기상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뭐 이상 기후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몇 년 전부터 들었지만 이렇게 피부에 와닿게 일상에서 지금 이런 피해들을 보고 있는 건 최근에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에게 주는 피해뿐만 아니라 생태계 변화까지도 지금 이 기후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여름철 기후 변화로 인한 재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김현희 사무관께서 좀 정리해 주시죠. 이제
재해에 관한 상황뿐만이 아니라 이제 최근에 이제 앞에서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었던 이상기후에 대한 부분들을 사례들을 이제 덧붙여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쪽도 분명히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보여지는 게 네. 최근 3년 그러니까 18년, 19년, 20년 2020년까지 최근 3년만 하더라도 여름철에 일어나는 태풍이라든가 장마라든가 폭염이 이례적으로 이제 크게 큰 변동폭을 가지고 나타났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18년 같은 경우에는 폭염 사례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네. 그래서 18년 여름이 폭염 현상이 1994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극심한 폭염이 발생했었던 여름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94년하고 4년에 버금갈 정도로 전국적으로 보면은 뭐 폭염과 열대 발생 일수가 1, 2 정도 수준을 서로 이제 번갈아 가면서 기록할 정도였는데 네. 강주 같은 경우에 2018년도 여름을 쳐다보면 가장 더운 여름이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주의 최고 기온이 1939년도에 관측한 이래로 38.5도가 이해에 기록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 기록이 7월 달에도 한 번 나타났고 2018년도 또 8월 달에도 두 번이나 나타났었습니다. 네. 38.5도라고 하는 거의 한 80년 만에 그 기록이 깨지면서 같은 해에 두 번이나 나타났었다고 하는 점. 그리고 그러면서 강주의 폭염 일수가 그 해에 43일. 그 다음에 이제 피해를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여지는 요소 중에 하나인 폭염의 지속 일수도 36일이 지속이 되면서 이게 1위 값을 또 경신을 한 기록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그 있었던 폭염 현상이 강주 같은 경우에는 가장 심했던 경우, 최근의 경우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이제 19년도를 쳐다보면 이제 태풍을 들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영향을 줬었던 태풍이 뭐 7개 정도로 가장 많았던 해였습니다. 제가 계속 가장 많았습니다, 가장 높았습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정말 이상기후를 실감하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싶을 정도인데 네. 그 중에서도 이제 가을 태풍이라고 하는 것이 9월 달에 3개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줬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도 있고 작년 장마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길었던 장마 그리고 많은 강수량 그리고 지속적으로 비가 내린 일수도 많아서 이제 강수량 자체도 많아지면서 이제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특별 재난구역으로 뭐 선포된 지역들도 있는 그런 피해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네. 정말 최고 기온뿐만 아니라 폭염 일수, 뭐 지속 일수 이런 것들을 보니 우리가 최근에 몇 년 동안 얼만큼 이런 여름철 기후 변화가 심각해지고 있는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서 김종필 사업국장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여름철 뭐 기후가 대표적으로 관련되게 이제 뭐 피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호우라든지 태풍이라든지 폭염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당해 연도의 이제 그런 기후의 현상에 따라서 그에 대한 피해도 이제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18년부터 19년까지 상황을 보면 호우 같은 경우는 이제 사망자가 한 분 정도 되시고요. 그다음에 건물 침수라든지 반파 정도에 약 4,000동 정도 되고 있고 농경지가 약 12,900헥타르 정도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이제 총 피해액이 이제 550억 원 정도 되는데요. 이외로 이제 태풍에 대한 피해도 좀 상당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자가 20명 정도까지 이르고 있고 농경지가 이제 200헥타르, 그다음에 총 피해액이 약 2,760억 정도로 나타나고 있고요. 폭염도 보시면 그 18년도에 아까 앞서 사무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폭염 일수가 가장 많았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때 사망자도 19년에 비해서 약 50% 정도 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런 여름철 관련돼서 기후 변화에 연계된 이런 피해액도 상당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덥기도 덥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짧은 시간 비도 많이 오면서 그런 호우 피해들도 굉장히 많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광주 전남 지역의 기후 변화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김현희 사무관께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 대표적으로 기온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제 강수량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실생활을 하시면서 가장 체감이 컸었던 것이 아마 계절의 길이가 변했다라는 네. 이제 느낌이 강하실 것 같은데, 이 세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비교를 강주 전남의 그 평균 기온을 비교를 해보면 1980년대에는 13.6도였습니다. 그런데 2010년대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2010년대라고 하면 2011년부터 바로 작년까지, 네. 2020년까지 10년대랑 비교를 해서 봤을 때 전라남도는 0.6도가 상승을 했고요. 강주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강주는 1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10년마다 뭐 0.2도 정도가 상승하는 폭으로 이제 기온이 상승을 하고 있고, 강주 같은 경우에는 적게는 0.2도인데 크게는 0.5도까지 이렇게 상승폭이 이제 상대적으로 전라남도보다는 크게 이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강수량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변화는 없었다고 보여지는데, 이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저희가 집중호우라고 표현하는 그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네. 이게 1시간에 30mm 이상, 30mm 이상이면 거의 운전을 하실 때 앞에 운전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시야가 이제 나올 정도로 비 강도가 센 경우거든요. 이 1시간에 30mm 이상의 비가 내리는 경우에 집중호우로 보는데, 이 집중호우에 발생하는 그 일수가 1.5일 정도가 증가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체 강수량은 뭐 총량은 비슷한데 집중호우의 그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한 번 비가 내릴 때 정말 집중적으로 내리는 그 현상들이 네. 잦아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계절 길이 변화를 일반 시민들께서도 이제 실감을 하실 텐데, 특히 이제 여름 같은 경우를 한번 쳐다보니까 강주 전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1980년대에는 5월 27일이 여름의 시작일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2010년대에 들어와서는 5월 19일이 여름의 시작일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일주일 정도가 여름이 빨라졌고, 또 반면에 여름의 길이도 이제 훨씬 늘어났는데 120일에서 135일, 그러니까 보름 정도가 여름 길이가 늘어난 것으로 이제 분석이 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철의 계절 길이 변화가 다른 계절보다도 변화가 심하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네. 상황입니다. 네, 광주 전남 지역의 기후, 기온과 강수량과 계절의 길이,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쭉 변화를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황철우 책임연구원께서도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기후 변화들을 또 시민들이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뭐 관련해서 한 말씀 더 해주시죠. 네, 그 기온이 평균 기온 증가를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평균 기온 증가에서 그럼 어떤 기온이 올랐는가를 좀 들어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네. 보면 저희가 최고 기온이 더 많이 상승할 것처럼 보여지는데 실제로는 최저 기온 상승폭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네. 여름의 폭염도 문제지만 실은 겨울철에 그 기온의 변화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뭐 강주 전남이 농업이나 어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라든지, 그리고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고령화 사회를 기반으로 봤을 때 최저 기온이 상승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최저 기온 증가 폭도 훨씬 크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네. 그리고 폭염과 열대야의 그 폭염 일수, 열대야 일수를 넘어서서 폭염의 증가율, 그러니까 폭염 일수의 증가율 이런 걸 보더라도 대구보다 상승폭이 훨씬 더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뭐 이전에 10년을 이렇게 비교를 한다면, 네. 그래서 변화폭 자체도 크지만 그 상승폭도 굉장히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사무관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5월에 폭염이 시작되는 뭐 남부 지역 자체가 그런 경향이 좀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강주시도 이제 뭐 여름이 뭐 5월이면 여름의 날씨를 어느 정도 느낄 수 있는 그런 계절의 변화도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네, 계절의 길이 이제 여름이 좀 길어졌다라고 이제 체감을 하고 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최고 기온도 최고 기온이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기온이 상승한 최저 기온까지도 같이 올라서 확실히 더워졌구나, 기후가 바뀌었구나라는 게 이제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사실 그 광주 전남 지역에 많은 폭우 피해가 있었죠. 하천이 범람을 하기도 하고 인명피해도 많이 발생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올해 그 여름은 그래서 더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윤진호 교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장마가 이제 늦게 시작을 했다고 지금 말씀을 다들 이제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데 네네. 재밌는 건 올 그 6월 초에 이미 일본 규슈 지방 같은 경우는 장마가 시작됐다고 그게 네. 평소보다 한 2주 정도 빨랐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근데 네. 그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남쪽이죠. 그래서 장마가 시작을 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 장마 전선이 빨리 올라오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7월 초 돼서 올라왔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비가 왔고, 근데 이제 앞서 계속 말씀을 하셨듯이 단지 비가 많이 오는 게 아니라 그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피해가 발생을 했고요. 이런 장마가 작년처럼 2020년처럼 계속 지속이 되면서 비가 많이 올지 아니면 2018년처럼 그러니까 2018년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폭염만 기억을 하시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폭염이 시작하기 전에 굉장히 많은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산사태로 그 100명 가까운 인명 피해가 있었고요. 네네. 이제 그 당시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비가 조금 오긴 했는데 그렇게 많이 오진 않았고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폭염이 시작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폭염만 걱정을 하시는데 2018년 같은 경우처럼 비가 확 많이 오고 그 이후에 이렇게 굉장히 강한 폭염이 지속이 될지 네. 지금 현재 보면 그 보통 저희들이 이제 그 폭염이라고 올 때 걱정하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상당히 발달을 했고요. 네. 그게 갑자기 이제 서쪽으로 진출을 하면서 지금 더워지고 있는데 이런 패턴이 계속 될지 아니면 다시 장마 전선이 좀 부활을 해서 좀 더 많은 네. 비가 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일 것 같고요. 네네. 근데 이제 계속 걱정하는 건 이렇게 많은 비가 오거나 혹은 계속 더워지거나 뭐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게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긴 하고 태풍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월 이후부터 좀 그 조심을 하셔야 되긴 하는데 지금 현재로는 아직 발달된 태풍은 없는데 네네. 그 태풍 같은 경우 워낙 빠른 시간에 발달을 하고 금방 이렇게 한반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인 그 관심을 좀 가지고 네.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폭염과 호우가 반복되면서도 굉장히 또 극한 상황을 만들기도 하고 태풍의 생성과 소멸도 굉장히 빠르게 갑자기 생겼다가 또 갑자기 소멸되고 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정말 예측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현희 사무관께서도 네. 뭐 올여름은 어때요? 날씨 이런 질문 받으시면 뭐라고 한마디로 딱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네, 대표적으로 여름이 네. 다가오면 피하고 싶은 질문 중에 한 가지이긴 합니다. 네네. 이제 긴 주기에 긴 미래에 대한 이제 전망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뭐 신의 영역을 뭐 침범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어려운 과제라고 아직도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제 제가 앞에서 18년, 19년, 20년도의 이상기후에 대한 우리 지역에 해당하는 사항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실은 올 여름도 그에 못지 않게 이미 시작이 돼버렸거든요. 네네. 이제 대표적인 게 장마도 늦었지만 장마가 시작된 시점이 이제 전국이 동일하게 7월 3일 날 제주도부터 이제 중부지방까지 다 같이 시작이 됐는데 7월 3일 날 장마가 시작이 되면서 내리기 시작한 비가 뭐 최근에는 소나기 형태까지 내려서 어제까지의 우리 지역만의 강수량을 쳐다보면 600mm가 넘는 곳이 있습니다. 네. 거의 한 10일이 못 되는 한 9일 정도 되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강주 전남 지역의 평균적으로 과거의 장마 기간 동안에 내렸던 강수량 값이 350에서 360mm 정도의 범위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장마 시작일부터 9일 정도 사이에 장원군 같은 경우에는 600mm 정도의 비가 내려버렸고 네. 500mm 넘는 비가 내린 것도 남해안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지역에서 지금 이미 나타나 버린 상태입니다. 심지어 진도 같은 경우에는 네. 7월 5일하고 7월 6일 이틀 동안에 걸쳐서 내린 비가 450mm 네. 이제 넘게 내렸으니까요. 너무나 지역적으로 편차도 크고 그 집중되는 그 강도가 세진 부분 때문에 네. 굉장한 피해가 있었고 이제 8월 달에도 그런 부분들이 반복이 될까 봐 걱정하는 부분이 이제 있습니다. 네. 이제 구체적으로 기상청에서 이제 8월 달의 전망을 이제 살펴보니까
이제 먼저 기온을 살펴보면요.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평균적인 8월 달의 기온이 26도에서 27도 사이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긴 주기에 대한 이제 기상 전망을 할 때 확률로 말씀을 드리는데 네네. 이제 이 기온에 비해서 비슷하거나 이제 높을 확률이 각각 40%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강수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주 전남 평년값이 190mm에서 320mm 정도가 되는데 올해 8월에는 이와 비슷한 정도의 강수량이 내릴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 확률이 50% 정도 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8월 달에도 역시 국지적으로 내리는 집중성이 강한 호우에 대한 부분들은 항상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말씀처럼 이제 확률 어디까지는 확률이어서 뭐 훨씬 더 많은 양의 비가 또 쏟아질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좀 대비를 해야겠다라고 당부를 해주셨는데요. 이제 궁금한 건 이제 이렇게 날씨가 더워지고 있고 여름도 길어지는 것 같고 그런데 왜 그러는 것일까? 갈수록 과거에 비해서는 분명 달라지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점입니다. 뭐 전문가분들이기 때문에 또 그런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또 하고 계실 테니까요. 먼저 김종필 사업국장께서 이 여름이 빨라지고 기간이 이렇게 길어지는 것에 대해서 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한 말씀해 주시죠. 뭐 이제 어느덧 우리 일반 시민들까지 하나의 이제 뭐 교양이 아니라 일반 뭐 상식으로 생각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뭐 기후 위기나 기후 변화들이 말 그대로 이제 석탄이나 석유, 천연가스 같은 이제 화석 연료의 과도한 사용으로 특히 이제 대규모 축산 산업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같은 걸로 네. 원인으로 한 이런 지구 온난화라고 이제 지금 다들 알고 계시고 거의 이제 뭐 이견도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 이제 정설로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이제 원인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기후 위기들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게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제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 온난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정설처럼 이제 상식이 돼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조금 더 덧붙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철호 책임연구원께서도 네, 말씀해 주시죠. 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지구 온난화의 이제 원인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 온실 기체고요. 이 온실 기체 때문에 지구 온난화가 발생되는데 저희가 심리적으로 온실가스를 뭐 심리적으로 안전선을 약 400ppm으로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불과 몇 년 전입니다. 근데 이미 2015년도에 400ppm이 넘어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불과 5, 6년이 지났는데 거의 407ppm을 넘어서서 이제 410ppm 쪽으로 이렇게 다가가고 있는데 급격한 온실가스 증가가 굉장히 이러한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실제로 온실가스가 미치는 지구 온난화 영향도 약 43%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뭐 원인은 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온실가스인데 온실가스의 증가 폭이 굉장히 최근 들어서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 누적된 양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대량 생산, 대량 수송 어떻게 보면은 자유경제 사회에서 이러한 그 대량 생산 체제가 만들어낸 화석연료 기반의 이런 에너지 문제 그리고 생활 양식의 문제들이 이런 기후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게 뭐 지구 전 과학자들이 공통된 견해입니다. 네, 화석 연료, 에너지, 또 우리 생활 전반의 어떤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기후에 영향을 주고 있다. 근데 그게 이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요즘에는 이제 한여름에 잠 못 이루는 분들도 벌써 생기고 있어요. 그 왜 도시의 폭염, 열대야를 가장 많이 부추기는 것 중에 하나가 열섬 현상이다라고 하는데 이 열섬 현상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좀 해주는 차원에서 이해를 시켜드리는 차원에서 그 원인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윤진호 교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 열섬 현상이라고 했을 때는요. 그러니까 낮에 굉장히 여름 되면 이제 덥고 그 뜨거운 열들이 도시에 저희들이 그 건물들이 콘크리트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 콘크리트가 그 열을 흡수를 합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그것들을 서서히 방출을 하죠. 그래서 같은 조건에 그냥 건물이 있는 경우랑 아니면 시골집처럼 뭐 흙이나 아니면 그 나무가 자라는 그 곳과 비교를 해보면 낮의 온도는 거의 비슷하게 올라가다가 밤이 되면 도시에 있는 온도가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현상을 보통 열섬 현상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열대야로 연결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밤에 굉장히 좀 불편한
밤을 이렇게 지새게 되는데요. 그 원인이 뭐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급속한 도시화, 특히 이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지난 한 뭐 50년 되는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도시가 발달을 했고 되게 잘 만들어지긴 했지만 그런 어떤 부작용의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콘크리트 건물도 많아지고 아스팔트도 많아지고 이런 도시화가 사실은 이런 열들을 그대로 담아서 나중에는 밤에 이렇게 뿜어내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안은 녹지, 뭐 이렇게 나무들이 좀 많으면 오히려 조금 열섬 현상 줄 수도 있겠네요. 황철호 책임연구원께서도 좀 덧붙여 주시죠. 네, 뭐 방금 말씀 주셨다시피 공원이라든지 녹지도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하는데요. 네네. 광주시의 열섬을 이제 계속 조사를 하다 보면 과거에는 이런 수변 공간이라든지 녹지 축이 굉장히 열섬을 완화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를 상당히 많이 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는데요. 최근에 측정을 해보면 그렇지도 않은 사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똑같은 공원이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인공 구조물들, 그러니까 공원에 가더라도 대부분 아스팔트, 콘크리트 바닥재로 깔려 있는 공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자동차라든지 인공에서 또 외기열로 배출되고 있는 인공열들도 굉장히 많이 배출되고 있고 해서 도시화 플러스 도시 구조 자체도 약간 그 우리가 열섬 현상에 이렇게 발생하기 쉬운 구조로 지금 좀 만들어져 가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해서 네. 뭐 인공열이라든지 이런 거를 없애기 위해서 뭐 바람길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토지 피복도를 약간 조정한다거나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그거를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배치하느냐도 또 다른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뭐 덧붙이실 말씀 있으십니까? 뭐 앞서 두 분이 이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그 녹지나 습지나 이제 비오톱이라고 보통 표현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게 어떤 형태를 띠고 있냐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이제 조경, 보기 좋게 한 뭐 작은 나무나 꽃 이런 형식의 그런 공원보다도 큰 나무, 보통 이제 교목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큰 나무가 좀 많으면 많을수록 이런 열섬이나 이제 폭염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좀 완화할 수 있는 역할이 좀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늘이 짐으로써 이제 온도를 낮춰주는 역할이 가는데요. 뭐 대체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단순하게 그냥 꽃 심고 작은 나무 심어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좀 더 세심하게 좀 설계를 하고 계획을 해서 이런 이제 녹지 공간을 꾸밀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모든 분야에서 이 기후를 연결지어서 생각을 하고 계획을 또 세워야 한다라는 말씀처럼 들리는데요. 뭐 기상청에서도 그래서 해년마다 이렇게 폭염이라든지 열대야 일수 이런 것들을 이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더 증가할 가능성이 또 높다고 내다보기도 하는데 폭염 일수가 이렇게 증가하는 원인과 이유는 어떻게 보는지 궁금합니다. 김현희 사무관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제 18년 여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덥고 건조한 티벳 고기압이라고 하는 그 공기 덩어리가 있습니다. 이게 한 그 지상에서부터 상층 10km 정도의 그 위치에 있는 상층에 위치한 아주 더운 공기 덩어리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여름철을 대표적으로 지배하는 그 공기 덩어리라고 할 수 있는 게 북태평양에서 만들어진 아주 습하고 더운 공기 덩어리가 있는데 이 두 개가 커플처럼 상하로 이렇게 우리나라에 위치해 있으면서 아주 강력한 폭염을 만들었던 경우가 이제 2018년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런 패턴이 되면 이제 남서쪽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따뜻한 공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유입이 되고요. 네, 거기에다가 강한 일사까지 더해지면서 이제 폭염이 더 심해지는데 이제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이제 추가적으로 고온 현상을 유발했었던 이제 것이 태풍의 접근이었습니다. 네. 태풍이 우리나라 그 남동쪽 해안 쪽으로 이제 진해 올라오거나 접근해 오면서 태풍이 가지고 있는 그 더운 열기까지 합세가 되면서 2018년도 경우에는 이제 강주 같은 경우에 뭐 최고 기온값을 이제 변경하기까지 하는 이제 폭염의 그 원인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대기 구조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빨리 정확하게 이제 진단할 수 있는 것이 네. 폭염 예측에도 좋고 네. 대응에도 좋은
가장 빠른 지름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네. 해봅니다. 대기 구조 관점에서 이제 이런 폭염 일수의 증가 원인을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윤진호 교수께서도 뭐 덧붙여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여름이 얼마나 더울까 아니면 폭염이 많이 올까 뭐 이런 답은 크게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앞서 사무관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뭐 기압 배치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뭐 지구 온난화 없이도 그냥 바뀔 수 있는 그런 요소라고 생각을 한다면 또 다른 원인은 앞서 계속 말씀하셨던 지구 온난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동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2018년이 가장 더운 여름이었지만 그 전에 가장 더운 여름은 1994년이거든요. 그러니까 2017년, 16년이 아니라 그래서 94년의 기록을 14년 만에 이제 2018년에 깨지게 되는데 그럼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2018년 기록을 정말 94년 경우처럼 한 14년 정도 흐른 후에 깨지게 될까? 근데 그렇게 보고 있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네. 자연적으로 바뀌긴 하지만 그 위에 이렇게 서서히 바뀌던 그 지구 온난화라는 것이 결국은 이런 폭염 일수 자체를 계속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래서 2018년 기록은 뭐 최소한 5년에서 10년 안에 깨지지 않을까 이렇게 그 전망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자연 변동성은 이건 어떻게 저희들이 할 수가 없는데 네. 지구 온난화로 인한 파트는 비록 뭐 내년에 더울까 정말 올해는 더울까 이런 답에는 좀 쉽게 답을 드릴 수 없지만 확률 자체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요건 뭐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답변을 또 설명들을 듣고 보니 정말 사람이 이 기후 재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게 정말 한계가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또 우리가 최소한의 할 수 있는 지구 온난화를 좀 막아볼 수 있는 노력 정도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뭐 폭염이나 이 더위뿐만 아니라 이제 장마라는 게 무서운 게 강수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지금 1973년 이후 최장기로 중부지방의 장장 54일간의 장마 일수를 지난해 정말 무서웠죠. 지난해 장마는 많은 피해도 줬고요. 해년마다 강수량도 그래서 점점 증가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필 국장께서 좀 살펴주시죠. 네, 뭐 저희가 이제 뭐 기상청에서 이제 그 발간한 이제 우리나라 109년 기후변화 이제 분석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기후변화, 기후 상황과 지금 현재 최근의 기후 상황을 좀 비교하고 어느 정도 변화의 추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렇게 나타내주는 이제 하나의 보고서였는데요. 근데 물론 어느 기간에 초점을 맞추냐 다 할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여기 보고서에 나오고 있는 부분을 보면 이제 최근의 30년과 과거 이제 1910년도에 이제 그 과거의 30년을 비교했었을 때 강수량이 이제 뚜렷하게 증가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고 네. 강수 일수는 의외로 또 이제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 강수 강도도 이제 조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보면 강수량은 약 135mm 정도 이제 증가한 것으로 과거에 비해서 나타나고 있고, 그런데 강수 일수는 이제 20일 정도 이렇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강수 강도는 이제 하루 기준으로는 이제 1.6mm 정도 이렇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앞서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세 분이 얘기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경향을 봤었을 때 좀 더 집중호우 같은 일시에 이렇게 내리는 비가 내리는 게 그런 경향을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게 이 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거에 있을 때 저 앞으로 이제 어느 해에 이렇게 집중호우들이 이제 이렇게 뚜렷하게 더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그에 대한 대비도 좀 확실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강수량은 증가 추세인데 강수 일수는 조금 감소했다라는 건 비가 내린 양상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내린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주셨어요. 황철우 책임연구원께서도 좀 덧붙여 주시죠. 네, 그 강수를 그러니까 뭐 과거에서 현재까지 비교를 예를 들어서 온도랑 상관지어서 얘기를 한다면요. 온도는 명확하게 상승폭이라든지 변동폭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데 네. 강수 같은 경우는 되게 변동폭도 크고요. 예측이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강수량은 증가폭이라고 했는데 아주 과거부터 현재까지 보면은 그 상승폭이 온도처럼 이렇게 다이나믹하진 않거든요. 네. 얼마 상승하진 않았는데 총량은 거의 유사한데
이제 패턴이 굉장히 바뀐 거죠. 집중 호우가 굉장히 많아지고 이제 집중 강도도 굉장히 세지고. 근데 한편으로 그러면 총량에 굉장히 많이 내리는 시기가 뭐 이제 아주 좁은 기간이면 나머지 기간은 비가 오지 않은 일수거든요. 아, 네. 그래서 무광수 일수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광주 같은 이제 이런 대도시에서는 상수도가 뭐 물만 틀면 물이 나오니까 이러한 무광수 일수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뭐 농업 인구도 적고 하는 부분인데 전남 같은 경우에서는 네. 오히려 저는 미래에 이제 강우 강도라든지 강우 일수도 굉장히 많아지겠지만 가뭄에도 굉장히 많이 대비를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뭐 겨울에서 봄철 여름으로 넘어가기 전까지 굉장히 가뭄이라든지 무광수 일수가 굉장히 많아질 걸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강수는 뭐 많아졌다 적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강수 자체에 굉장히 변동폭이 커서 우리한테 네. 굉장히 위협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라고 네. 얘기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비가 오는 패턴, 양상이 이제 한꺼번에 쏟아지고 또 나머지는 오히려 비가 좀 내려줘야 할 때 오지 않는 무광수 일수. 그러니까 굉장히 농사 짓는 데는 취약한 거죠. 네, 그래서 오히려 가뭄이 또 이럴 때는 심각해지는 정말 극과 극이네요. 네, 지구 온난화로 이렇게 기후가 바뀌고 이상 기후가 나타나는 데서 지금 우리는 또 코로나19를 이렇게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에 대해서 경각심을 굉장히 갖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혹시 기후 변화,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상 기후 변화와 이 코로나19와의 관계성은 혹시 없을지 궁금한데요. 윤진우 교수님 어떻습니까? 예, 뭐 이런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긴 한데 네. 아직 뭐 증명된 건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것들 중에 몇 가지가 코로나 때문에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그러면서 경제 활동이 위축이 되고 이제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공기가 더 깨끗해져야 되는데 실제로 대기 오염 같은 경우는 좀 중국 같은 경우나 한국 같은 경우도 작년 올 초 같은 경우에 그 조건들이 좋아지긴 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사람들이 차를 조금 덜 타고 공장이 조금 덜 그 작동을 하면서 미세먼지 조건은 조금은 네. 나아졌거든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는 줄어들 것 같았는데 네. 실제 보고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한 경제 활동이 그 위축이 미세먼지 조건은 조금 개선을 했지만 이산화탄소 조건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개선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이미 인류가 지금까지 이렇게 방출해온 이산화탄소 양이 엄청나서 그 몇 년, 단 1년간의 노력으로는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어떤 경각심을 일으키는 그런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예, 그래서 코로나 뭐랑 그 기후변화랑 막 직접 연관이 되기보다는 그 중간에 있는 경제 활동의 변화 그리고 그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정책들의 변화 때문에 뭐 그 대기 오염이라든지 이산화탄소가 조금은 바뀌는 것 같은데 그렇게 크게 바뀌지는 않는다. 특히 그 온실가스 측면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일시적인 대기질의 변화는 우리가 이제 뭐 있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기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이산화탄소 양이라든지 온실가스에는 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떻습니까? 김종필 사업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이제 기후 위기하고 코로나 19를 이제 상관관계를 저는 이제 원인적인 부분에서 이제 결이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서 기후 위기도 화석 연료 중심의 이런 에너지 체계에서 봤을 때 이 화석 연료를 얻기 위해서 굉장한 이제 자연적인 이런 훼손, 파괴적인 부분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데요. 코로나 19가 뭐 갑자기 우주에서나 뭐 갑자기 신이 창조에서 나타난 게 아니라고 한다면 인류가 그동안 접하지 않았던 이런 곳에서 그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특히 어떤 산업적인 활동, 뭔가 광물을 채취한 이런 과정 속에서 그 접촉면이 이제 늘었을 때 이제 이런 코로나 19 같은 바이러스에 미지의 바이러스에 이제 걸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원인은 기후 위기하고 코로나 19가 결을 같이 하고 있다. 특히 이제 기후 위기를 통해서 이제 저희의 이제 그 특히 한국도 어떤 기후의 패턴이 변하고 온대 기후에서 아열대로 이제 변화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 뭐 극단적으로 가면 이제 열대 기후까지 간다고 했었을 때 기존에 이제 그 우리 한국에서 존재하지 못하는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이제 뭐 계속해서 이제 나타날 수 있는 특히 이제 말라리아 같은 경우도
당연히 이제는 나타날 수 있는 경향이 조건이 갖춰지고 있는 부분에 있었을 때 크게 원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상관관계가 좀 밀접하게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이제 뭐 얼음이라든지 빙하같이 이제 뭐 영구 동토층이라고 해서 항상 얼어 있는 부분들이 녹아서 거기 안에 있는 이제 미지의 이제 수만 년 전에 있었던 어떤 미지의 생물이나 바이러스들이 이제 출현을 했었을 때 과연 우리 이제 인류를 포함해서 다양한 생물종들이 거기에 적응할 수 있고 면역력을 갖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취약한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뭐 결을 같이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질병과 그러니까 기후 변화의 이제 원인은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이제 해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뭐 이상 기후 현상과 이제 원인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문제는 앞으로 이런 기후 변화를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피해를 최대한 또 줄일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는 피해에 대한 어떤 현황과 그에 대한 대책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폭염에 대해서 일단 여름철이고 하기 때문에 이 폭염에 대한 대책도 국가가 이제는 책임져야 할 안전의 영역이 됐는데요. 폭염 피해 현황 대책에 대해서 먼저 김현희 사무관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최근에 우리 기억 중에 이제 자꾸 2018년 폭염을 언급할 수밖에 이제 없는데요. 그 상황이 최고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때의 폭염 수준하고 그다음에 피해가 발생했던 상황들을 쳐다보면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18년도에 이제 가장 극심했었던 폭염이 발생했었던 해에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인명 피해 상황을 보니까 4,500명 정도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2011년도부터 온열 질환자 가 발생하는 여부들을 집계를 하기 시작했는데 11년 이후 이제 최다 발생한 연도로 기록이 되었고요. 이때의 강주 전남 같은 경우에는 강주는 118명 정도, 전남은 322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수치적으로 이제 뭐 절대적인 수치로만 쳐다볼 게 아니라 하나 더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이 인구 10만 명당 온열 질환자가 그러면 몇 명 발생했느냐의 기준으로 적용을 해보면 강주는 8.1명 정도 수준이어서 전국 평균치보다 낮은 값인데 비해서 네.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17.1명입니다. 그러니까 네. 강주에 비해서 전라남도가 2배 이상 그러네요. 인구 10만 명당 온열 질환자가 발생할 수 있는 숫자가 발생 비율이 컸었고요. 네. 이 수치가 실은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네. 안타깝게도 가장 높은 발생률을 이제 보인 상태인데 또 전남 지역이 폭염에 취약한 또 하나의 이유가 이 피해 사항을 보면 농작물뿐만이 아니라 축산업, 그 다음에 이제 양식업 분야에서도 네. 이제 막대한 피해를 발생했었는데 이제 쳐다보니까 전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2만 2천여 헥타르 정도의 면적에서 피해가 발생했었고요. 가축 피해 같은 경우에는 9천여 마리 정도가 폐사하는 그런 피해가 있었고 양식 생물 같은 경우에는 600여억 원에 해당하는 피해액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폭염 같은 경우에는 인명에서부터 뭐 농축산업 할 것 없이 광범위한 부분에서 그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네. 이 분야별로 맞는 이제 기상청도 기상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 네. 그러면 각 분야별로 폭염의 수준에 따라서 어떤 정보를 주고 과거에 이런 수준에서는 이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정보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줄 수 있다고 하면 조금은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폭염으로 인한 각종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 특히 전남 지역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전의 그런 피해 상황들을 고려해서 앞으로 이제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될 것이다 알려주셨는데요. 김종필 사업국장께서도 특히 우리 지역은 굉장히 이런 폭염 피해가 높네요. 네, 관련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네, 이제 저는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확실한 것은 이제 폭염의 이런 이제 현상들이 앞으로 이제 자주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들 네네. 이제 거기에 동의하시는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그걸 어떻게 이제 좀 대응하고 또 적응할 것이냐가 좀 핵심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폭염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제 뭐 피해 정도를 이제 파악하는 것 중요하지만 피해를 받은 사람이 피해를 받은 계층이 그런 단위가 어떤 부분인지를 좀 더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이제 폭염 같은 경우는 이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경제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 그리고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회피할 수 없는, 그러니까 즉 이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제 약자분들이 이 폭염의 피해에 노출되어 있지 않는가라는 것이 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예들은 뭐 좀 저희가 뭐 시카고에 1995년도에 발생했던 시카고 폭염을 예를 들었어도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약 7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폭염으로 이제 사망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네. 그 700명의 사망자를 봤더니 빈민가, 슬럼가의 이제 부분. 그래서 경제적으로 뭐 냉방기구를 이렇게 구입하지 못하거나 운영하지 못하는 이런 사회계층들이 좀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닌지 또는 이 더운 날씨에 할 수 없이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밖에 없어서 외부에서 이제 그 뜨거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활동할 수밖에 없는 특히 건설 노동자 같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면밀하게 그 피해 대상자들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고 그에 대한 이제 대책과 대응이 좀 적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네. 추가적으로 예전에 이제 그 이런 폭염 대책을 봤을 때 좀 집단 중심의 어떤 시설 중심으로 이렇게 회피하는 이런 대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주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의 아파트의 이제 경로당을 거기에 냉방 시설을 이렇게 두고 거기에 이렇게 같이 일시에 회피하는 이런 것들을 좀 대책을 세워놨었는데요. 네. 지금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이런 기존의 대책들을 좀 면밀히 좀 살펴보고 다시 수정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니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도시의 경우에는 열섬 현상이 가장 또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등산이나 광주천에서 이렇게 불어오는 바람을 좀 활용하는 바람길 조성 이런 이야기들도 하시던데 비롯해서 뭐 혹시 열섬 완화 대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말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황철호 책임연구원께서 먼저 좀 알려주시죠. 네. 폭염 대책하고 열섬 대책이 뭐 동일한 부분도 있고 약간 차이 있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열섬 현상은 도시의 구조하고 좀 많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라고 치면 도시 계획상에서 어떻게 변화를 시켜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열섬에 저감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수립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수립들이 다 사업 위주입니다. 사업 위주. 그러니까 전체의 시스템에서 되는 이주가 아니라 사업 위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열섬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완화시키기 위한 단위 사업들은 굉장히 많은데 이것들이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단 다시 한번 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일단 가장 크게 뭐 쉽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더워지는 곳이 있으면 대체로 시원한 곳을 만들어서 시원한 기류가 이제 더워진 기류 쪽으로 흡수하게 하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인데요. 아까 뭐 도시 숲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녹지 면적이라든지 뭐 불투수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데 일정 규모 이상으로 그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나무만 총량으로 강주에 뭐 나무를 100만 그루 심는 것보다 네. 어느 일정 지역에 일정 규모로 심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열섬 현상이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서 뭐 그 도로에 그 중앙 분리대 이제 쿨링 포구라고 이게 물을 분사시켜서 도로를 이제 시원하게 해주는 네.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수혜자가 차가 아니라 원래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광주에는 뭐 지금 크게 2군데 정도가 있는데 한 군데는 그래도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다른 한 곳은 사람들이 전혀 다니지 않는 곳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어디에 집중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이제 기상청 뭐 지스트 연구기관 이런 전문 기관들이 오셨는데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예측 진단 모니터링을 좀 강화하고 이런 협업 체계를 가지고 광주시 공간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좀 들여다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이거를 네. 지속적으로 뭔가 데이터화하고 사업화하는 그러한 이제 체계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이건 뭐 광주시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봐도 이러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는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네. 열섬을 장기적으로 계속 대응을 하려면 이제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갖춰져 있고 여기에 도시계획이 이제
바람길이라든지 이런 폭염 저감을 할 수 있는 도시 계획으로 바뀌어 나가야 된다는 게 가장 첫 번째일 것 같습니다. 네, 도시 계획과 연관돼서 이제 또 광주시라는 도시의 구조를 이해해서 예측을 진단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사실 이런 것도 시스템화 돼야 된다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김종필 사업국장께서 좀 덧붙여서 설명을 해주시죠. 네, 뭐 저희는 이제 환경적인 부분에 좀 더 접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제 뭐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광주의 도시가 확장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네. 이제 하천 주변으로 도심에서 이제 하천 주변으로 그다음에 산을 중심으로 자꾸 이제 확장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기존의 도심은 공동화되고 있다든지 별도로 뭐 재개발이나 이런 걸 통해서 높은 이제 아파트나 고층 빌딩들이 이제 들어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도 네, 이 기존의 녹지 공간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게 확실히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네. 나중에 이걸 아무리 녹지를 새롭게 생성하고 만든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녹지를 지키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어떤 녹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좀 크게 의미가 없고 기존의 그 같은 크기를 봤었을 때 기존의 녹지를 좀 지키는 게 열섬 현상을 좀 해소하고 좀 더 완화시키는데 좀 저희는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도시계획 측면에서 이제 황철호 박사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좀 더 도시계획 측면에서 좀 면밀하게 이런 부분에도 좀 접근할 필요가 있고 중요한 것은 좀 이제 그 다들 느끼시겠지만 이제 강주가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최소한의 지금의라도 현상 유지가 필요하다. 지금 더 악화되면 과연 그게 우리가 지금 살기 좋은 도시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네. 하는 부분에 있었을 때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규제할 부분은 좀 강력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지금 상황이 좀 극한적인 상황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좀 파격적으로 시행할 것은 시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도시의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있는 녹지들을 개발하는 그래서 있는 녹지를 유지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있는 녹지를 잘 또 관리를 하고 유지를 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뭐 장마와 홍수 피해 뭐 계속해서 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그 현황이라든지 또 대비 방안에 대해서 뭐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뭐 관련해서 김종필 사업국장께서 뭐 이어서 한 말씀 해주시고 또 다른 분의 패널 분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지난 10년간 뭐 장마와 홍수 같은 이제 호우 피해가 이제 많이 있었는데 그 피해를 통계를 보니까 전국적으로 약 93명이 이제 좀 사망을 하셨고요. 농경지도 이제 22,500헥타르가 이제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이제 철도, 도로, 이제 농경 침수까지 다 합치면 약 1조 2,400억 정도 피해를 입었는데요. 이런 10년을 봤을 때도 결코 적은 수치의 피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중요한 것은 이에 대한 이제 대비책이 좀 필요한 건데 특히 이제 무엇보다도 강주 같은 도심 지역은 호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좀 더 투수층이 넓히는 것이 좀 중요한 부분이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호우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일시에 이렇게 들어오는 빗물을 좀 머금고 그걸 배출되는 게 시간을 좀 완화시키는 부분이 필요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강주 도심은 좀 취약한 부분이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강주는 이제 도심에 35개 이제 지방과 국가하천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 외에도 여기에 연결되는 다양한 여러 개 이제 그 소하천들이 있는데요. 하천 이제 주변부뿐만 아니라 이제 도시 전체가 좀 콘크리트화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시에 이제 빗물이 이제 모이게 되면 그 빗물이 이제 정체되고 나가지 못하고 침수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좀 더 이제 선 개념에서 좀 면 개념의 투수층을 만들어가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기존의 도시의 시설들이 100년 단위를 기준으로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는데 이제 지금 뭐 추세는 뭐 300년, 500년에 한 번씩 나오는 뭐 집중 피해를 이런 것들도 계속 나타나고 있어서 그에 대한 좀 대책도 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뭐 어떤 토목 공사로 인한 이런 것들을 일시에 좀 완화해 주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저희는 이제 차선책이라 생각하고 있고 네. 최소한 지금의 어떤 자연 공간을 좀 유지하고 그 속에서 좀 더 개선해 나가는 시설들 개선해 나가는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윤준호 교수께서도 뭐 이제 대책 방안에 뭐 관련해서 좀 덧붙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몇 가지를 짚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도시 내에서 발생하는 홍수. 이게 이제 광주 같은 대한민국 거의 모든 도시가 그렇지만 그 빗물만 따로 처리하는 이런 배수 시설이 없습니다. 다 그 하수랑 같이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걸 도시를 처음 만들 때 이 정도 크기로 만들자라고 했는데 계속 비가 단시간에 많이 오면서 네. 그 하수관의 용량을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투수층을 만들고 그러면서 앞서 폭염이나 도시 열섬 효과처럼 궁극적으로는 도시계획 자체에서 조금 천천히 수정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관을 바꿔야 되고, 근데 도대체 얼마만큼의 관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네. 좀 긴 시간 관점에서 좀 준비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산사태나 제방이 취약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에서 이미 알고 계시고, 근데 이제 그것들을 올 이제 장마가 시작하면서 조금 걱정스러웠던 게 작년 피해도 아직 복구가 덜 네. 됐었고, 그것 때문에 조금 더 피해가 컸다고 이렇게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빠른 복구나 대응이 필요하고, 이미 취약한 지점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인 관리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전에 피해가 복구도 되기 전에 또 피해를 입는 그런 상황은 적어도 없어야 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이제 복구를 좀 하고 대비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또 덧붙여 주셨고요. 뭐 태풍 얘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태풍 피해가 항상 있는데 뭐 루사, 뭐 매미, 뭐 이런 태풍의 이름들은 우리 기억에 지금까지도 남아 있으니까요. 앞으로의 이제 최근 뭐 피해 현황도 있지만 또 앞으로의 그 태풍에 대해서 어떤 대책들이 또 있을지 김현희 사무관께서 좀 정리해서 알려주시죠. 네, 최근 10년 동안 그러니까 2010년부터 19년까지의 우리나라에서 발생했었던 자연재해 현상, 자연재해 중에서 뭐 호우라든가 태풍, 강풍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 총액을 보니까 네. 3조 5천억 정도에 이르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치명적으로 피해액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요소가 바로 이제 태풍입니다. 전체 피해액의 54% 정도가 태풍에 해당이 되는데 거의 2조 원에 이르는 금액이고요. 네. 그 다음 순서가 바로 호우인데 이제 35% 정도의 피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역만 살펴보면 강주 같은 경우에는 태풍에 의한 피해액이 170억 정도. 그런데 여기에 반해서 전라남도는 5,300억 정도가 발생을 하는데 전국의 피해액 중에서 거의 28% 수준을 이제 점하는 수준이거든요. 네. 우리 지역이 태풍이 지나가는 제주도와 함께 태풍이 지나가는 길목에 있다 보니까 뭐 폭염뿐만이 아니라 태풍에 의한 피해도 가장 클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한 대비도 이제 철저히 해야 되는 이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기상청 입장에서는 태풍에 대한 정보를 적어도 우리나라에 접근하기 한 72시간 전 단계에서부터는 철저하게 종합적인 정보 수준으로 만들어서 제공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올해부터 지금 태풍 정보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개선해서 제공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그걸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72시간 이내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면 이제 이런 형태의 정보를 만듭니다. 현재 태풍이 발생해서 특보가 발효가 되어 있으면 현재 특보가 발효된 현황, 그 다음에 이제 태풍이 지나가는 예상 진로, 그리고 태풍 특보가 아직 발효되지 않은 예를 들어 중부지방이라든가 이런 윗 지역에 위치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태풍 특보가 발효될 예상 시점, 그 다음에 해제 시점, 그 다음에 이제 태풍이 지나가면서 내릴 비의 총량, 네. 그리고 비가 가장 많이 내릴 시점,
이 바람도 역시 중요한 정보가 될 텐데 바람에 따른 최대 풍속 정보라든가 이제 바람이 불면 해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고도 굉장히 높게 일잖아요. 그래서 네. 파고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앞으로 만약에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상되는 시점도 또한 제공을 하게 되고요. 그렇다고 하면 또 과거에 우리 지역을 지나갔었던 유사한 태풍의 경로는 어떤 것들이 있었고 그때 바람의 정도라든가 강수량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러한 종합적인 이용기상 정보를 담아서 지금 방제 기간에 올해부터 올여름부터는 대비할 수 네. 있도록 제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가 방제 기간에 도달이 되어서 그 지역마다 지역에 맞는 그 예상 시점이라든가 가장 위험한 시점 정보를 확인하고 충분히 활용을 한다고 하면 시적절하게 태풍에 대한 대비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여름에 장마에 집중호우 집안이 굉장히 약해져서 뭐 한 번에 피해를 본 상황에서 요즘은 태풍 시즌이 좀 늦어지면서 가을에 이렇게 태풍이 오면서 가을 태풍이 2차 피해를 좀 더 심각하게 만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자연재해를 다 막을 수는 없지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을 통해서 대피나 시설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윤진호 교수께서도 뭐 덧붙여서 한 말씀 더 해주시죠. 예, 그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가을 태풍이 늘어나고 그 태풍들이 이제 우리 그 대한민국 쪽으로 많이 오고 그러고 있는데 일단 바닷물 온도가 이렇게 따뜻합니다. 태풍이 자라기 위해서는 밑에 있는 바닷물 온도가 따뜻해야 되는데 보통 9월, 10월이 되면 바닷물 온도가 이렇게 차가워졌는데 이제는 네. 더 이상 그러지 않거든요. 한반도 근해까지 9월, 10월, 뭐 11월 초까지도 바닷물이 여전히 따뜻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뭐 그 약하더라도 태풍이 계속 올라올 수 있는 확률은 있는 거죠. 그리고 태풍이라는 게 그 한 해에 보통 2개에서 3개 많아야 그 정도가 옵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더 많은 태풍이 네. 영향을 주었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이 되냐는 것보다는 일단 그런 가정 속에서 준비를 미리미리 하고 그리고 이제 기상청에서 단기간에 그런 예보를 주시면 지자체나 그 정부에서는 그런 대응들을 취약 그 지점들을 좀 보완하는 것들이 빨리빨리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대책, 뭐 신속하게 빨리라는 말씀을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요즘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이 너무 늦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래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뭔가 대책이 있다면 마련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연장선상에서 한 말씀씩 더 듣고 싶습니다. 황철호 책임연구원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뭐 방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늦은 감이 분명히 있고요. 네. 그래서 늦었지만 상승폭을 줄여나가자 해서 더 많은 역량을 투입하자라는 게 지금 현재 기조인데요. 그래서 앞으로 뭐 목표 설정, 어떤 사업 이런 걸 보기 전에 과거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기후변화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일련의 과정들이 없었냐라는 거를 봤을 때 이미 국제사회든 우리나라도 20년 전부터 기후변화에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했고 어느 정도 성과를 올리려고 굉장히 많이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뭐 네. 가장 단적인 예로 녹색 성장이라고 하는 뭐 정책적인 아젠다도 있었고,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라든지 아니면 기후변화로 인한 뭐 적응 플랫폼을 만들었다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는 성과가 그다지 높진 않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고 봤을 때 그 되게 성과주의, 그러니까 단기적인 성과, 목표 네. 이런 거를 치중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여 나가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도시 체계를 바꾸는 일은 상대적으로 이제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뭐 태양 에너지 전환 마을, 에너지 자립 마을에서 이런 거 보급 사업, 그리고 거기에는 교육이라든지 뭐 인식 전환, 체험 뭐 이런 시민들과 함께하는 것도 없이 그냥 보급 사업 위주로만 하다 보니까 성과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후변화, 이제 기후위기라고 얘기하는 거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단기적인 성과가 아니라 분명한 목표, 뭐 광주시는 45년, 국제사회나 우리나라는 50년이라는 목표 제시를 했는데 그냥 목표 제시에 따른 로드맵을 사업부로 갈 게 아니고요. 정말로 이제 온실가스를 어떻게 줄여나가고 분야별로 네. 그리고 적응 체계를 어떻게 나가느냐라는
관점에서의 시작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유엔의 재난 경감 기구에서 이제 그 세계적인 방제 도시 롤 모델을 인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팩터가 되고 있는 게 모니터링입니다. 그리고 사회 전 구성원의 참여해서 방제 뭐 사전에 예측부터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뭐 대처하고 어떻게 이동하고 이런 유형별의 분류가 돼 있고요. 해서 이제 그런 체계가 갖춰진 다음에 이제 곳곳에 사업들이 좀 이렇게 나오는 구조로, 그러니까 하나의 큰 덩어리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하는 게 맞지 하나의 뭐 일종의 몇 가지 사업들로 이렇게 하는 거는 옳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기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 정책들은 가시적으로 이제 단기 사업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늦어지게 된 것들이 분명히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터전의 문제는 사실 후대까지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장기적으로 크게 보고 대책을 세워야 할 필요성이 있다. 네, 김종필 사업국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다른 측면에서 좀 접근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저희들이 좀 이제 기후 위기 하면 또 잘 생각나는 이제 떠올릴 수 있는 이제 그 툰비라는 스웨덴 소녀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이제 기후 환경 운동가로서 이제 그 주목을 받았던 친구인데요. 그 친구가 이제 그 기후 위기 기후 변화 관련된 정상회담에서 그 이제 크게 그 정상들 대상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제 일가를 했었던 이제 발언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 이제 전문가뿐만 아니라 지구의 모든 구성원들이 정치인들이 과연 이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응하고 적응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르는 것이냐. 절대 그러지 않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것을 빨리 시행을 하고 중요한 그에 대해서 차곡차곡 변화와 개선에 임해야 되는데 지금 정치적인 어떤 수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뭔가 이렇게 그 더디게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일가를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네. 저도 그 부분에 좀 동의를 하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원인을 줄이는데 이제 초점을 맞추는 대응책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피해를 이제 최소화하는 적응책 같은 이런 것들 좀 구별을 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절차대로 잘 설계에 맞춰서 매뉴얼 맞춰서 잘 시행되고 있는지, 특히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 감독과 뭐 감리 같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한 것처럼 좀 더 그에 대해서 어떤 올바른 방법을 선택하고 그 방법들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좀 모니터하고 평가하는 그런 작업들이 좀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네. 대책 마련,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 방법을 알고 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이건 이제 실천의 어떤 문제인 것 같아요. 제대로 잘 실천하는 문제가 아주 중요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앞서 이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이상 기후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특히나 누가 피해를 그러면 많이 보는가를 고려했을 때 취약계층의 이야기를 잠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취약계층을 위한 관리 방안을 뭐 제시를 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다라는 어떤 개선 부분도 좋습니다. 먼저 김현희 사무관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제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입수하는데 취약한 부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뭐 생활 환경에 취약해서 이제 폭염이라든가 한파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서 취약한 이제 피해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특히 이제 폭염이라든가 한파 같은 경우에는 이 취약계층에 좀 더 이제 피해가 가중될 수 있는 요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상청 같은 경우에는 이 취약계층을 관리하는 관리자에 대한 정보 전달에 이제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네. 이 취약계층 관리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현장에 그 취약계층과 가장 밀접한 상태에서 이제 접촉을 하시는 이제 분들로 선정이 되어서 서비스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이장단이라든가, 네, 노인계층을 지원하는 공무원이라든가,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뭐 전국의 쪽방촌이라든가 장애인, 그리고 다문화 가족, 그리고 또 실외 작업자 등을 지원하는 공무원 또는 자원봉사자 등에게 이제 폭염에 대한 또는 한파에 대한 이제 정보를 전달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해서 현장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지원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 쪽은
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김종필 사업국장께서도 좀 더 덧붙여서 설명을 해주시죠. 네, 아무래도 뭐 단기적인 부분과 장기적인 부분에서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뭐 취약계층이라 하면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제 어려운 분들을 지금 이제 저희는 뭐 나름대로 복지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그 복지 시스템에 저장되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이제 저 취약계층은 뭐 냉방 시설이라든지 침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비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일시에 좀 파악을 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중요한 것은 이 취약계층이라는 부분이 이제 기후위기가 이제 확대됨으로써 기존의 취약계층이 아닌 분들도 이제 하나의 기후위기로 봤을 때는 취약계층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래서 좀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단일 사업 중심보다도 황철호 박사님 앞에 말씀하셨다시피 단일 사업 중심보다도 좀 보편적인 부분으로서 이런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들이 앞서서 이제 세 분들이 말씀 많이 해주셨던 뭐 도시계획이라든지 다양한 것들을 좀 더 좀 획기적으로 일시에 좀 더 좀 파격적으로 좀 진행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피해 현황과 그 피해에 따른 대책 마련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나눠봤는데요. 뭐 정리하는 차원에서 사실 이제 앞으로의 기후 전망과 방향성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앞서서도 언급은 해주셨지만 앞으로 극단적인 기상 현상이 더 자주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뭐 국내를 비롯한 우리 지역의 기후 전망에 대해서 김현희 사무관께서 먼저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이제 먼저 전 지구적으로 한번 그 기온의 변화 경향이 어떤지를 이렇게 쳐다보면, 전 지구적으로는 평균 기온이 10년에 0.2도 정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10년 기준으로 봤을 때 0.4도 네. 정도 이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현재까지는 이런 추세인데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이런 궁금증도 있고 작은아마 뭐라고 할까요? 두려움 때문에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이 필요할 텐데 이런 답을 주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미래에 대해서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답일 거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석학들이 만든 것이 바로 기후변화 시나리오라고 하는 어떤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도구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 시나리오를 통해서 30년 후 또는 우리나라의 100년 후의 기후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이제 좀 가늠해 볼 수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기상청에서 현재까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시나리오가 온실가스 대표 농도 경로라고 하는 RCP 2.5 숫자 4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종류를 이제 적용을 해서 만약에 RCP 2.6이라고 하는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온실가스 감축이 즉시 수행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바람직하게 온실가스가 조절이 되고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시나리오 8.5 같은 경우에는 현재 추세대로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었을 때의 미래의 기후에 대한 예측 정보를 이제 가늠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20년에서 50년 후쯤, 그러니까 21세기 중반기에 해당하는 2041년부터 2070년 정도의 미래에는 우리나라 기온 같은 경우에는 1.6도에서 2.8도까지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폭염일수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후값 수준으로는 7일 정도인데 이보다는 3일에서 최고로 늘어났을 경우에는 10일 정도까지도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폭염일수 같은 경우에는 뭐 최대 2배까지도 증가할 수 있는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러면 강주 전남도 어느 정도 수준이냐라고 이제 시나리오 상으로 봤을 때 시나리오 2.6하고 6.0을 적용했을 때입니다. 6.0 같은 경우에는
온실가스 저감 정책이 어느 정도 실현이 됐을 경우의 시나리오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정도 수준이 유지된다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바람직한 수준, 최선의 수준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수준이 적용이 된다 하더라도 강주 전남의 평균 기온은 최고 1.5도까지도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또 여름에 치명적인 폭염 일수 같은 경우에도 강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0년대의 일수가 16일 정도인데 네. 이보다 이제 한 10일 이상이 늘어난 26일에서 30일까지도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뭐 폭염 일수뿐만이 아니라 기온 같은 경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20에서 50년 후 이후의 네. 미래에는 뭐 온도값이라든가 폭염 일수값이 2배 이상 정도의 증가 가능성을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게 뭐 100년, 200년 후가 아닙니다. 뭐 30년 불과 뭐 50년 이후기 때문에 먼 얘기가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윤준영 교수님께서도 한 말씀 해 주시죠. 예, 조금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기온이 온실가스가 증가하면서 기온이 증가를 하고요. 근데 단순히 기온이 그냥 서서히 오르면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 기온이 좀 여름이 길어진다든지 네. 그렇게 되면서 폭염 일수가 증가하고 이런 이상 기후들을 이렇게 동반을 하게 되고요. 또 특이한 건 이렇게 여름이 길어지고 겨울은 좀 짧아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파가 없어지진 않습니다. 한파는 네.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요. 또 비가 오는 것도 그 총량이 강수량의 총량이 늘어나는 건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닌데 앞서 계속 언급하신 대로 짧은 기간에 단시간에 오는 집중호우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러다 보니까 그 강수량의 총량은 증가를 하지만 그 가뭄이 곧 때때로 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안 오는 날수가 있고요. 그 안 오는 날 계속 덥고 햇빛이 내리쬐면 바닷물은 이렇게 마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단순히 기온 증가가 아니라 이런 좀 특이한 기후 현상들이 같이 증가를 하고 있다. 물론 이런 것들을 얼마나 저희들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엮어서 설명할 수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네. 일단 현상으로만 봐서 그렇게 돼 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바뀌어가지 않을까라는 게 걱정입니다. 네. 뭐 얼마 전에 해외 보도 사료에 같은 장소인데 하루 사이에 30도가 넘었다가 다음 날 눈이 쌓인 그런 사진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굉장히 해외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상 기후 사례들이 이제 보고가 돼 있는데 어떻습니까? 해외에서는 이런 여름 기후를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필 사업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대표적으로 이제 한 번쯤은 이제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린 뉴딜이라는 이제 정책을 연동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는 그린 딜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산업 구조 자체를 이제 바꾸는 이런 노력을 이제 근본적인 온실가스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미국 이제 뭐 바이든 대통령을 취임하면서 기후 협약에 다시 재가입도 했고 탄소 중립을 선언을 했습니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선언을 했고 35년까지 이제 전력 부분에 있어서 이제 화석 연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그다음에 화석 연료와 관련된 이제 보조금도 폐지하겠다라는 걸 발표를 했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2030년까지 온실가스 이제 배출량을 55% 줄이겠다라는 선언을 또 하면서 다양한 뭐 세부적인 대책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가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은 이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탄소 배출하는 제품에 이제 세금을 매기겠다는 특히 네. 이제 탄소 국경세를 시행을 또 눈앞에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이제 친환경 이제 에너지 산업의 이행을 좀 기반으로 해서 좀 전향적인 계획들을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이제 도시 측면에서 이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뭐 생태적 전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기후 위기에 적응하는 이제 방안들을 좀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같은 이제 독일의 여러 도시들은 뭐 이제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뭐 자전거 교통을 개선한다든지 환경 교육도 확대하고 활성화한다든지 녹지를 확장하고 이제 버스 같은 대중교통을 좀 정기화하는 이런 네. 부분도 그다음에 개인의 내연기관 교통을 좀 억제하는 부분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좀 눈여겨보는 필요가 있는 이제 계획들이 이제 프랑스 파리에
15분 도시 계획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주거 자기가 사는 집에서 15분 거리 안에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하는데 여기서 이제 환경 부분에서 특이한 부분이 이제 2024년까지 이제 1,400km에 달하는 이제 자전거 도로를 개선하는 것들, 그다음에 디젤차 같은 경우 시내를 진입을 금지한다는 거, 그다음에 기존에 이제 85,000개 이제 주차장들이 도심에 있는데 거기에서 6만 개 정도를 주차장을 없애고 이 없앤 주차장을 녹지 공간이라든지 보행자 광장이라든지 어린이들을 위한 이런 거리들로 조성을 하는 이런 생태적 도시로 이제 전환하는 계획들을 좀 마련하고 있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15분 도시 계획, 네, 해외 이런 이제 방법들을 우리도 빨리 도입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황철호 책임연구원께서도 한 말씀 네. 보태주시죠. 네. 그 폭염이나 열대와 같은 이런 여름 기상 기후에 대응하는 도시 체계에서 국내하고 해외하고 가장 큰 비교 사례를 말씀드리면 법상 지위 문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독일 같은 데는 건축법상 기후변화를 고려한 건물 배치, 도시계획이라는 게 법상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독일은 도시계획 할 때부터 녹지는 어떻게 만들고 이렇게 바람길이라든지 아니면 건물의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렇게 수립하게 되어 있고요. 실제로 뭐 슈투트가르트라는 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린뉴 프로젝트라고 해서요. 도시 외곽에는 뭐 산림지대가 있고 그 산림지대에서 나오는 시원한 공기들이 이제 도시 안으로 유입되게 뭐 수변이라든지 녹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배치를 해서 폭염뿐만 아니라 대기오염 문제까지 또 해결한 도시 구조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법 제도적인 장치들은 뭐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방금 김종필 사무국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다양한 그 사업들로 구상되고 있고요. 기후변화에 취약계층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해당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네. 미국이나 뭐 여러 나라에서는 그래서 이제 취약계층의 지원 체계에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인데 건강 정보라든지 의료 정보라든지 다양한 정보들을 시스템화해서 제공을 해주는 시스템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거의 그런 정보는 없죠. 그냥 경제적인 지표라든지 뭐 몇 가지 지표에만 의해서 취약계층을 이렇게 정해놓고 있는데 네. 실제로는 뭐 모든 사람들이 취약계층이 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정말 더 다양한 데이터 기반이 구축돼야 되는 것도 중요한 외국의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나눈 그 여름 기후 변화 그리고 재해 대비 방안 뭐 이런 말씀들을 쭉 듣다 보니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또 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앞으로 이런 대책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런 차원에서 한 말씀씩 마무리 말씀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현희 사무관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좀 장기적인 대책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도 활발하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가 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생산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강주 전남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이제 국가 전체가 이제 그 부분에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탄소 중립이나 탄소 제로라고 하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재생에너지, 그러니까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자연 상태에서 오는 에너지원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이제 과정이라고 보면 이제 기상청도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 발전단지를 구축하는 지역에 어느 정도의 그 일사량 값이 만들어줄 수 있는지, 이런 예측값이라든가 상세한 지역별로 필요한 정보들을 기획 단계에서부터 그 다음에 이제 발전단지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단계에서 필요한 이홈 정보까지 줄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준비들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저희는 이제 가장 바쁜 이제 팀 중에 하나가 오늘 내일 중에 이제 발생하는 이형 기상에 대한 정보를 이제 전달하는 부분인데, 이제 알아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날씨는 진짜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아주 수시로 변한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기상 정보도 굉장히 빨리빨리 바뀌어서 전달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날씨 예보가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것을 너무 짧은 시간에 정보들이 바뀌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인식보다는
자연 상태 자체가 그렇게 빨리 변화하는 부분들을 추적하고 이 추적한 정보를 바탕으로 예보관들은 예보를 내서 제공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하셔가지고 이제 특히 여름 동안에는 수시로 변동되는 기상 정보에 대한 확인을 꼭 해주시면서 대비를 하시면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건강한 여름, 피해가 좀 더 줄어들 수 있는 여름을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윤진호 교수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이런 경제 구조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탄소 기반의 경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지구 온난화를 줄이자, 뭐 이상 기후를 막아보자 이런 것들은 지구 온난화를 좀 줄여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하려면 아주 큰 개념으로는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는데 이미 이제 정부에서도 선언을 했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단순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경제 활동이 탄소랑 연결이 돼 있거든요. 차를 타는 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고기를 먹는 것도 탄소랑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스페인에서는 육류 소비를 좀 줄여보자는 언급이 나왔고 그거에 대한 찬반 토론이 엄청나게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나 하나뿐만 아니라 나 하나가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지역이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국가나 국제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다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단순히 뭐 법으로 규제되는 것보다는 그런 법을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만들고 그 합의를 통해서 뭐 법에서 어느 정도까지 규제하지만 나는 조금 더 해볼래 아니면 덜 해볼래 뭐 이런 것들이 좀 전체적으로 좀 서서 이야기가 되고 합의가 만들어지고 실행이 되는 그런 사회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음 황철호 책임연구원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 뭐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에너지 경제 구조의 전환, 에너지의 전환 이런 쪽에서 많이 말을 했는데 지금 이제 기후 위기라고 얘기를 하는 곳에 이제 상황에서 봤을 때는 단순한 경제의 전환이 아니라 이제 사회 전반의 시스템의 전환이 분명한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시스템이 변하기 위해서는 뭐 각각의 주체별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시민 참여라고 얘기하는 게 과거에 어떻게 보면 운동적 성격으로 시민들도 참여해서 하자는 게 아니라 시민도 이제 주체가 돼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에너지를 소비하는 입장에서 절약하고 효율화 관점에서 봤다면 이제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프로슈머 관점으로까지 또 확대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지자체나 국가에서 확실하게 보장해주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적응에 관련된 부분도 지금 이제 뭐 단적인 예로 광주천이 굉장히 많은 공을 들여서 생태하천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비가 많이 온다거나 하면은 단순하게 수로 성격으로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예쁘게 꾸며서 심미적인 기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방제도시 체계를 좀 갖춰서 정말 문제가 있다면은 그 공간을 뭐 대변역을 하지 않으면은 이제 앞으로의 재난에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많은 이제 인프라의 뭐 전환도 필요하고 그리고 뭐 무더위 쉼터 같은 그러니까 정말 취약계층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용할 수 있고 그게 효과가 있는 사업들 위주로 이제 재편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고 얼마 남지 않았던 이 시기 동안 얼마나 노력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가 정해질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김종필 사업국장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뭐 한국이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했고 강주시가 2045년 탄소 중립 에너지 자립 도시를 선언했습니다. 얼마 2, 3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선언을 할 것이라고는 예측할 수 없었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굉장한 사회적인 전반적인 변화와 그다음에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고 노력들이 투입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입장이 변했던 이유 중에 저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시민들의 노력, 관심과 참여 부분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꾸준하게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고 실천적인 부분에서도 에너지를 줄이고 재생 에너지 같은 이런
환경적 에너지를 생산하는 부분도 좀 더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서 사회의 여론과 이런 분위기를 앞으로 이렇게 확대하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상 기후 변화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과학자들은 우리가 매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약 7.6% 줄인다면 그 한계점을 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기온의 상한을 지키고 이산화탄소를 목표치대로 줄이려면 전례 없는 우리 사회의 변혁이 필요하다는 점인데요. 이제는 정말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선택을 더 빨리 할수록 보다 더 나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